하나금융지주가 주요 관계사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년 영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유력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우리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와 중과세율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 세수인 만큼 일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폭은 반년째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2,84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만여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지만 증가폭은 6개월째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청년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천 명 줄어 작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점,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늘었고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은행과 증권카드 등 주요 관계사 수장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취임 이후 첫 수장 인사로 변화에 방점을 둔 모습인데요. 내년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세계 주요 관계사의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임추위는 차기 하나은행장에 이승열 하나생명보험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이승열 사장은 외환은행 출신이자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재무총괄을 역임한 재무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만일 이 사장의 인사가 확정되면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후 첫 외환은행 출신 수장을 맡게 됩니다. 최근 금융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이 사장의 전략적 방향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추위는 이 사장이 영업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증권 사장으로는 강성묵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 사장이 낙점됐습니다. 강성묵 사장은 하나은행 영업지원그룹, 경영지원그룹, 중앙영업그룹의 그룹장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리테일과 기업영업, 경영관리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는 이호성 현 하나은행 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이호성 부행장은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꼽힙니다. 풍부한 영업 현장 경험과 그룹 내외부의 네트워크 및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임추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임추위는 예년보다 빠르게 CEO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내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기가 끝나는 대로 후임을 빨리 선정하기 위함이란 것이 하나금융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업황과 하나금융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인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각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사 임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금융사들이 최근 건강과 관련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새 고객 확보뿐 아니라 자사 플랫폼 키우기 등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 개인건강관리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질병 예방을 위해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사들은 건강과 재테크 모두 잡으려는 고객을 공략해 금융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걸음거리 수에 따라 최대 매월 3,000원의 리워드를 지급하고 걸음 수마다 우대금리를 차등 제공해 최대 연 12%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 최대 연 11% 이자를 주는 적금을 출시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사들은 자사 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사 앱에 고객 걸음을 자동 분석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했으며 NH농협생명은 AI 기술을 접목한 식단 관리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앱을 선보였습니다. 금융과 비금융을 넘나드는 종합금융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단순한 금융상품 공급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금융이 필요할 때만 찾아주시는 것이 아닌 디지털과 일상을 결합해서 고객님들께 받은 사랑을 매일 걸음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고객님들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헬스케어에 주목하는 상황.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들도 금융 마이데이터는 본격화됐고 금융 영역과 보건의료 영역의 데이터가 서로 융합하면서 좀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달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관건은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7.1%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는 인플레 정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시작한 연준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을 유력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75에서 4% 수준에서 4.25에서 4.5%로 올라갑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에 쏠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 얼마나 오래 고금리를 끌고 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초 5% 정도의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로 전환되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지만 최종 금리의 레벨은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최종 금리 수준도 한 5.25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요. 노동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양호하고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 새벽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물가와 경기 침체 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고금리 여파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증시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45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호황기였던 작년 한 해 동안 60에서 70조 원대의 투자자 예탁금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은행 예적금 규모는 10월 한 달 사이 무려 46조 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증시 전망도 어두울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중자금이 주식과 코인 등 위험자산에서 정기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영머니 무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30이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대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총수를 비롯해 사장단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CES 2030 주요 키워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CES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네, 내년 CES 행사에서는 전 세계 166개국에서 2,500개 기업이 참가해 총 41개 기술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예상 참가 인원은 약 10만 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대면 행사로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이번 행사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가하는 기업들의 면면들도 참 중요할 텐데 어떤 기업들이 눈에 좀 띕니까? 네, 먼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 현대중공업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한종희 DX 부문장이 공식 개막에 앞서서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맞춤형 경영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주제로 삼성전자의 비전과 최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의 전자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도 CES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미국 출장길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13년까지 7년 연속 CES를 직접 챙겨왔는데요. 이후 CES를 찾지 않은 이 회장이 올해 회장 승진 이후 처음 맞는 CES인 만큼 직접 출장길에 올라 삼성전자의 비전을 알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의 CES 참석은 확정적입니다. 최 회장은 올해 1월 CES 2022에서도 참석을 검토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취소한 바 있는데요. 내년 최 회장이 직접 CES에 참석하면 주요 계열사 CEO들도 대거 동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간 CES 참석이 잦았던 최재원 SK이온 수석 부회장과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의 참석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SK그룹은 이번에도 탄소 중립 사업 비전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리는데요. 최 회장은 CES 현장에서 SK그룹의 ESG 관련 경영 의지를 알리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LG에서도 전자계열사들이 부스를 꾸려 주력 분야 전시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조주환 CEO가 직접 출동해 가전, TV 등 주력 분야 전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단독 공개 전시관을 마련하는 LG이노텍은 전장 사업 등 신사업을 전격 홍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CES 2022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은 내년 CES에도 참석해 그룹의 미래 전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목적기관 모빌리티에 적합한 융합 신기술과 수입을 디스플레이 등을 공개합니다. 또 글로벌 고객사를 위한 공간에는 양산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19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로 불릴 만큼 미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일 텐데 내년 CES의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업계에서는 내년 CES를 장식할 주요 주인공으로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TA는 전시 주요 기술 카테고리에 메타버스를 포함하고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메타버스 외에도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인간 안보 등 내년에 CES의 주요 기술 카테고리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 한국형 원전입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424만 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동계전력 예비율은 1.6%포인트 상승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와 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연간 최대 140만 톤이 넘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발생하는 에너지 무역 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사장이 미래 변화와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이는 어제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현장에 성나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이가 개최한 2022 하반기 산학위원회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에는 항공우주공학 교수와 업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항공우주 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방효춘 카이스트 교수는 24시간 상시 관측을 위한 고해상도 정지궤도 관측위성 기술 동향 및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방 교수는 국내 관측위성 대부분이 저궤도 관측위성이라 상시 관측에 한계가 있다며 상시 감시가 가능한 고해상도 대형 위성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신상준 서울대 교수가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단거리 이착륙 항공기 기술 현황을, 김상식 경상대 교수가 항공용 소재 부품 산업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포럼이 항공우주 분야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긴밀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는 카이 혼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기 계신 항공우주 전문가 분들과의 밀접한 상호 협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특히 강구영 사장은 개발 성과와 수출 호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변화와 관련된 기술에 집중 투자해 자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6세대 전투기, 수송기, AAV, 차세대 고기동 헬기, 초소형 위성 등의 대형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정부가 기존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 때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를 푸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복귀하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대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 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 2,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중과제도를 풀어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부과하는 2020년 7.10 대책 직전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친환경 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IS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IS동서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오창 테크노폴리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한 오창 테크노폴리스 내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폐쇄 전처리 시설과 배터리 원재료 추출이 가능한 후처리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시설이 완성되면 약 10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IS동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의 관계사인 인선모터스와 타운마이닝 컴퍼니와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과정 밸류체인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수도권 및 중부를 잇는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도 완성하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전기료 절감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클로바,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켤게요. 클로바, 거실 꺼줘. 거실을 껐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실시한 임대주택 단지 스마트홈입니다. 리모컨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제어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명기구와 계량기가 LED, 지능형으로 교체됐고 옥상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 등이 설치됐습니다. 기축 임대주택의 경우 스마트홈 기능 구현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수기로 관리하던 단지별 시설 정보가 전산화돼 에너지 자원의 상시적인 원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인천 지역 46개 단지 입주민은 세대당 전력 비용을 연간 최대 11만 6천 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게 LH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인천 논현 5단지와 인천 동양 4단지, 부천 소사 2단지는 전력거래소에서 인증하는 에너지 쉼표 A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인천지역본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좋은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하는 데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LH는 그간 공공주택에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에너지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엔 해당 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상시적으로 원격 관리하고 단지별 전력 소비량을 통해 입주민에게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9.7도에 달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지만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서해안에 2에서 7cm, 전북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빙판길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0도, 춘천 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4도에서 5도 선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대구 6도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한용품 잘 착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